태백산맥이 남쪽으로 흘러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끝자락에 솟아있는 봉황산. 그 중턱에 부석사가 있다. 부석사 안양로에 걸려있는 편액의 한 구절은 이 절의 빼어난 전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몸을 바람난간에 의지하니 저 멀리 한없는 강산이 앞다투어 달린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니 넓고 넓은 하늘 땅이 가슴 안에 모두 다 들어온다. 가람에 뛰어난 경치는 이에 비할 곳이 없더라. 삼국사기에 따르면 부석사는 676년 신라 문무왕 때 의상 스님이 왕명에 따라 창건했다는 천년 고찰이다. 신라 화엄 종찰로서의 위용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부석사. 영남 제1의 명승지라는 부석사는 그 뛰어난 입지만으로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상 스님이 5년 동안 전국의 산천을 두루 살핀 끝에 터잡아 세운 절 부석사를 창건한 곳은 바로 신라의 진산 봉황산이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를 세우던 격변의 시대, 의상 스님이 태백산맥의 마지막 맥인 봉황산에 절을 창건한 데는 호국의 염원이 깃들어 있다. 옛부터 소백산과 중량은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중요한 국경지대였다. 태백산과 소백산을 경계짓는 산줄기는 강원도와 충청도, 영남 지방을 구분하는 큰 회기였으며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이처럼 소백산맥 너머를 멀리서도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곳에 세워진 부석사의 지형적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그 당시 교종의 중심 사찰이었던 용장사, 분황사 등 대부분의 큰 절들은 경주 근처에 세워졌다. 그런데 화엄종의 종찰인 부석사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게 된 데에는 통일신라의 중심 도량으로서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661년) 원효 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의상 스님. 어느 날 두 스님은 하룻밤 묵었던 동굴에서 마셨던 해골 바가지의 물을 계기로 서로 길이 갈리게 된다. 간밤에 목말라 마셨던 물이 알고 보니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다. 원효 스님은 일체 현상은 오로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깨닫고 불법이란 굳이 당나라에 가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는다. 그러나 의상 스님은 한 번 뜻한 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670년 비로소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중국 문헌인 송거승전에서는 의상 스님이 화엄종을 신라에 전파하기 위해 귀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당나라가 대군을 일으켜 신라를 침공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신라 조정에 알리기 위해 서둘러 귀국했다고 전한다. 귀국한 의상 스님은 화엄종의 기초를 세웠고 원효 스님과 함께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높다. 그러나 의상 스님은 그 높은 학덕뿐 아니라 신분의 평등과 올바른 정치를 주장했고 몸소 실천했던 진보적인 사상가로서도 재평가되고 있다. 선묘.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의상 스님이나 부석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의상 스님이 당나라로 가는 상선을 의도하고 바다를 건너 처음 도착한 곳은 등주였다. 산동반도의 등주는 그 당시 번성했던 무역항이었다. 등주의 한 신도집에서 잠시 머물렀던 의상 스님은 그곳에서 선묘를 만나게 된다. 기품 넘치는 의상 스님에게 반한 선묘는 애원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끄떡하지 않았다. 종남산 지엄 삼장 아래서 수학을 마친 의상 스님은 다시 등주에서 신라를 향한 뱃길에 올랐다. 이 소식을 들은 선묘는 의상 스님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법복과 여러 가지 용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선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 배는 멀어져 보이지 않았다. 선묘는 간절히 기원했다. 이 몸이 큰 용으로 변하여 저 배를 호위하고 무사히 신라 땅에 이르도록 하소서. 바다에 몸을 던진 선묘는 용으로 변했고 그 배를 호위해서 의상 스님은 무사히 신라 땅에 도착했다. 그 후 선묘용은 항상 의상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수호했다. 의상 스님이 법륜을 굴릴 만한 터라고 부석사 자리를 잡았으나 앞서 머물던 500명의 외도들이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자 선묘용은 커다란 바위로 변하여 외도들의 머리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그들을 위협했다. 이에 놀란 외도들이 도망가 버리고 의상 스님은 마침내 부석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그때 공중에 떠올랐다는 바위가 지금도 무량수전 오른편에 남아있는 부석이다. 이 절이 부석사라는 이름을 얻게 된 까닭도 바로 이 부석에서 연유한다. 제왕운기 학원에는 이 절이 고려시대에는 선달사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선달이란 곧 선돌의 음역으로서 부석의 향음을 취한 것이다. 결국 부석사와 같은 뜻, 다른 음에 불과한 것이다. 부석사는 창건 이래 수많은 고승 대덕들이 머물러 의상 스님의 화엄 종풍을 이어왔다. 고려 정종 때 승통의 지위에 올랐던 원흉국사도 의상 스님의 덕을 흠하여 그 만년을 부석사에서 보냈다. 1053년 원흉국사는 이곳 부석사에서 입적했다. 이 비석은 입적한 다음 해인 1054년에 세워진 것이다. 비문은 고청이 짓고 임호가 썼다. 구양순체 해서로 된 비문의 글씨는 좁고 긴 골격으로 수척한 획이 매우 독특하다. 현재 원흉국사의 비석은
귀부와 비갓 부분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신은 많이 손상돼 겨우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해서체로 새겨진 비석의 높이는 188cm, 너비는 110cm이다. 부석사는 화엄종의 본산일 뿐 아니라 정토 신앙이 가람 전체에 배어들어 있어서 서방 정토를 이 땅에 구현시킨 자리다. 단순히 생각하면 화엄종과 정토종은 별개 종파로서 융화되지 않는 사상이 아닐까 의문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의상 스님이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의 가람 구도를 분석해보면 화엄과 정토가 별개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부석사의 가람 전체는 하품에서 상품으로 오르는 상승 구도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산지가람의 형태를 이용한 구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석축과 계단을 이용해서 절묘하게 구분된 9단의 석대는 바로 극락정토의 구품 연화대를 형상화시킨 것이다. 삼국시대의 사찰들은 대부분 평지가람이었다. 그러나 부석사는 구릉의 경사면에 자리한 산지가람이다. 의상스님은 이곳에서 가파른 경사면과 수직적인 상승 원리를 조화시켜 자연스럽게 아미타 극락세계로 올라가는 중생들을 구현시키고 있다. 상중하의 3단이 각각 다시 3단으로 나뉘어 모두 9단이 된다. 이러한 9단 석축은 정토 3부경 중 하나인 관무량수경에서 나오는 삼배 구품 왕생의 교리를 적용시킨 것이다. 무릇 중생들의 근기와 업이 저마다 다르므로 제 각각의 공덕에 따라 극락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경전에서 중생을 각 품으로 나눈 것이 바로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에 이르는 구품의 구분이다. 그러나 각 품의 중생들이 모두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상세한 방법을 관무량수경에 제시하고 있다. 구품 만다라의 마지막 최상단에 들어서면 바로 이곳이 극락세계. 서방 10만억 국토를 지나 고통과 번뇌를 여인 청정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정토세계가 바로 여기 부석사에 구현돼 있다.
의상 스님은 화엄이라는 원흉부의 사상을 배경으로 정토라는 실천행을 부석사를 통해 형상화시켰다. 부석사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화엄과 정토, 사상과 실천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부석사 경내 건물들 중에서도 특히 범종각은 그러한 조화를 통한 원흉부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금 건물은 조선 영조 때 세워진 것인데 정면 3칸, 측면 5칸의 오량집 누각이다. 범종각의 특징은 맞대와 팔짝 지붕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다. 축대에 걸쳐 지은 누각 형식의 범종각은 앞쪽에서 보면 팔짝 지붕인데 그 반대쪽은 맞배 지붕이다. 대들보 위에 충량을 걸고 용 모양의 조각을 얹어서 경쾌함과 위엄을 동시에 갖추었다.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누문으로서 좌우에 설치한 나무다리를 통해 출입하게 돼 있다. 위없는 보리심으로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토를 꿈꾸는 중품 중생들이 무량수전에 이르기 전에 올라서는 첫 번째 관문이다. 크고 작은 돌을 생긴 대로 허튼 층으로 쌓고 사이사이에 자잘한 돌을 끼워 맞춘 부석사의 석축. 신라인의 빼어난 건축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 석축 위에 안양문이 있다. 다포의 팔짝 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 건물이다. 범종루보다 더 작은 안양루는 훨씬 단아하고 날렵해 보이는 아름다운 누각이다. 안양이란 서방 극락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안양루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인 무량수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누문이다.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 안양루에 오르면 구품중생 모두 고통과 번뇌를 잊게 된다. 무량수전 앞에는 의미 깊은 하나의 석등이 서 있다. 의상 스님의 3천 제자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탁월했던 제자 10명에 꼽히는 오진 스님. 일찍이 하가산 고람사에 머물던 오진 스님은 밤마다 팔을 뻗어서 이 석등에 불을 켰다고 전한다.
연화대 위에 서 있는 보살 공양상이 등창 사이 내면에 양각되어 있다. 위로 약간 치켜들어 반전을 보여주는 팔각의 옥계석은 전각이 또렷하며 양각된 연꽃 모양의 보주가 석등 꼭대기에 놓여 있다. 무량수전을 배경으로 햇살과 어우러진 석등의 유려한 조형미를 맛본이라면 국내 최상의 조각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체 금자로 된 무량수전 현판은 고려 공민왕의 의필이다. 홍건적의 난으로 안동까지 피신했던 공민왕이 개성으로 돌아가면서 쓴 것이라 하므로 그 연대는 1363년 이전이 될 것이다. 공민왕이 승하하고 나서 2년 뒤인 1376년 무량수전은 중창됐고 편액은 그대로 다시 걸렸다. 이 건물이 목조 예술의 정화라는 찬탄을 받고 있는 까닭은 꼭 그 역사가 오래돼서만은 아니다. 가구식 기단의 갑석 끝에 조석을 놓고 활주를 세워 추녀를 든든하게 바치고 600년도 넘은 세월을 지탱해온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 위의 공포는 마치 활짝 핀 꽃과도 같고 문과 기둥들이 처마와 함께 어울려 만들어낸 조화의 아름다움, 이를 두고 어떤 이는 꼭 갖출 것만 갖춘 필요미라 했다. 또 누군가는 무량수전 기둥에 기대어 바라보는 경치가 바로 비할 데 없는 국보급이라고도 했다. 무량수전 내부는 소첨과 고첨을 배흘림 고주가 바치고 있고 가구제마다 본존부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균제를 이루고 있다. 창건 당시 바닥에는 극락세계의 땅이 유리로 돼 있다는 경전을 그대로 본떠서 오색 노규 벽돌을 깔았다고 한다. 지금은 불상 대좌 아래만 몇 장이 깔려 있을 뿐이다. 3.8m의 목조 광배는 당초무늬와 불꽃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두광과 신광 부분에 7구의 화불을 붙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남향의 무량수전에서 아미타불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동쪽을 보고 있는 불상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몸을 돌려 서쪽을 향하게 된다. 보계의 닷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소조열의 좌상에 어울릴 만큼 웅장한 장엄미를 갖추고 있다. (1916년) 무량수전을 해체 수리할 때 태들보에서 20여 구의 유물들이 발견됐다. 그중 금동 아미타불 등 13구의 불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직사광선을 전제로 한 서양의 조각상은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상들은 대부분 반개한 눈으로 반사광선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깊고 그윽한 느낌을 준다. 무량수전 동쪽에는 부석사 개창 당시 세워진 탑 하나가 서 있다. 옥계석에는 아래쪽에 5단의 받침이 있고 옥신과 옥계석이 각각 돌 1개로 되어 있는 3층 석탑이다. 반전이 날렵한 옥계석 끝에는 방울을 달았던 흔적이 있다. 1960년 석탑을 해체 보수했을 때 옥신의 사리구멍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기단부에서 철대탑과 불상의 파편, 구슬 등이 발견되었다. 3층 석탑 앞에는 기단부와 간석, 옥계석 부분만 남아있는 석등이 있다. 그 연대는 무량수전 앞의 석등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혼잎의 복면 위에 팔각 간석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팔각 옥계석이 놓여 있다. 석탑 앞으로 펼쳐져 있는 풍경은 자연과 인공 건축물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이 아름다움 앞에서 경탄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무치는 고마움을 느낄 뿐이라는 이의 감상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1m) 사이를 두고 동서로 마주선 이 단간지주는 통일 신라시대 때 세워진 것이다. 높이 4.28m의 화강암으로 기단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체감돼 단아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 언젠가 이 지주에도 단간 높이 매달려 화엄종찰의 위용을 드날렸을 것이다. 부석사에는 그 옛날 융성했던 시절을 짐작케 하는 대형 돌그릇 3개가 남아있다. 자인당과 안양루, 요사체 근처에 하나씩 남아있는 이 돌그릇이 다시 쓰일 만큼 수많은 대중이 부석사에 모이는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인가. 의상 스님의 상을 모셔둔 조사당 건물은 무량수전과 함께 부석사를 대표하는 국보 건물이다. (1916년) 보수공사 때 발견된 묵서명에는 1377년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당 중창기에는 1490년에 중건했다고 전한다. 규모가 작고 간결한 구조로 된 소박한 mat배 지붕으로 전통적인 주심포 건물이다. 옛 기록에는 의상조사가 거처했던 곳으로서 바로 조사당 자리에 취원루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도 찾을 길 없다. 꽃으로 장식된 족두리 모양의 관을 쓴 귀부인으로 그려진 이 모사벽화는 범천의 측면 입상이다. 영락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관을 쓴 제석천, 범천과 제석천, 사천왕상이 나란히 그려져 있는 조사당 내부에 지금은 원래 자리에 모사한 그림이 채워져 있다. 고분 벽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채색 벽화이다. 조사당 건립과 동시에 그려진 이 고려벽화는 많은 부분이 벗겨지고 손상돼서 보호각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 벽화의 목선을 보면 매우 능숙한 필지로 그려져 고려 불화의 양식이 그대로 표현돼 있다. 갓바른 회벽 위에 수채로 그린 프레스코 벽화이며 짙은 초록의 배경색은 아직도 선연하다. 조사당 처마 및 철제간에는 의상조사에 얽힌 전설깃던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선비화라고도 부르는 이 골담초는 의상 스님이 인멸하면서 꽂아놓은 지팡이가 자라서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전한다. 일찍이 퇴계 이황은 이 나무를 두고 비와 이슬의 은혜 없이도 조개수를 자양 삼아 자라는 나무라고 시를 지었다. 조사당 동쪽 옆에는 예전에 취현암이 있었던 자리임을 알려주는 비석 하나 서 있다. 사명대사도 한때 머물렀다고 하는 취현암은 1916년 일본 사람들에 의해 헐리고 말았다. 그 목재 일부로 다시 지은 건물이 현재 범종로와 안양문 사이에 있는 취현암이다. 고증에 따르면 원형과는 상당히 달라진 건물 형태로서 맛배 지붕의 입공집이다. 해체 당시 발견된 묵서명에는 1493년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장방형 구조이다.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기둥에 앞면에만 부연을 단 겹처마로 지어졌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응진전은 이익공의 맛배 지붕 건물이다. 조사당에서 서쪽으로 난 오솔길을 잠시 올라가면 작지만 예스런 건물 2채가 나란히 서 있다. 응진전 왼쪽의 자인당 건물도 이익공의 맛배 지붕이다. 자인당 안에는 통일 신라시대 석조열의 좌상 3구가 안치돼 있다. 세련되고 단아한 얼굴의 이 석불 주화상은 부석사 동쪽 2km 밖에 있던 동방사터에서 옮겨온 것이다. 직관인 모양의 2 손으로 보아 비로자나 불상이라는 것이 분명하며 얼굴을 비롯한 전체적인 형태는 865년에 조성된 철원 도피안사의 비로자나 불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기단부의 파렵 복판 연화문과 향로 문양은 아직도 선명하다. 광배는 없지만 좌대는 갖추고 있는 이 불상의 머리 부분은 육개가 있는 나발 형태이다. 통견의 법인은 양쪽 팔에 걸쳐 흘러내려 2 무릎을 덮고 있다. 두 손은 자연스럽게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좌상의 높이는 99cm이다.
상중 하대로 이루어진 좌대상부에는 복엽복판에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불상의 조성연대도 9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만곡이 심하고 끝이 날카로운 광배 두광은 원형의 두 겹선으로 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다. 광배 상부에는 삼존 화불이 옷깃을 날리며 앉아 있다. 통견 법의를 걸치고 직원인을 하고 있는 이 비로자나 불상은 맨 왼쪽의 불상과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상스님은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 가람의 배치 구성을 화음의 첫자인 빛날 화자와 일치하도록 설계했다. 그 뒤 천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실된 건물이 많아서 창건 당시의 가람 구조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엄밀한 고증 끝에 거듭된 중창불사로 복원된 부석사는 언뜻 보아도 최초의 화자 구도에 상당히 근접해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석사에 대한 사적지는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에 대신할 만큼 많은 중수기, 개연기, 묵서명 등이 남아있으므로 절의 연역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부석사의 뛰어난 경관은 예로부터 이름이 높아서 시대마다 손꼽는 시인 묵객들이 빠짐없이 다녀간 흔적이 표넥들로 남아있다. 삼성각이 들어서 있는 이 자리는 본래 축화전이 있던 자리인데 앞으로 삼성각을 이전하고 원래 축화전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1967년) 부석사 동쪽 약사골에 있는 동방사터에서 옮겨온 3층 석탑 2기가 범종로 아래 나란히 서 있다. 이 탑을 옮겨올 때 익산의 왕궁리 탑에서 출토한 사리를 함께 봉안했다. 요사체 아래 석축을 따라 돌조각 파편, 맷돌, 돌그릇 등이 나란히 누워있다. 이러한 유물 조각들은 부석사의 해묵은 연륜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의상 스님이 창건한 봉황산 부석사는 화엄종의 계산이며 종찰로서의 맥을 이어온 유서 깊은 도량이다.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엄의 종지를 선양해온 스님들 또한 헤아릴 길 없다.
부석사에는 화엄종의 종찰답게 보물로 지정된 화엄경 고려각판이 모두 648매 소장돼 있다. 40권본, 60권본, 80권본 화엄경 3본이 각각 일부분씩 남아있다. 우리나라 화엄경 경판이 대부분 17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부석사 경판만이 유일하게 34자본이다. 간기가 표시된 각판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3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저본이 되는 거란본 화엄경이 처음 수입된 해가 1063년이기 때문이다. 부석사 화엄경 각판은 결판이 있는 미완질판이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란본 화엄경의 번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봉황산 동쪽 산기슭에는 부석사에서 입적한 스님들의 사리를 난치한 부도 8기가 있다. 부석사 부도들은 다양한 양식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어느 스님의 부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중 하나는 고려 말에 세워진 부도라고 시대만 밝혀져 있다. 중국 화엄종의 초조는 두순 스님이지만 법장 스님에 의해 그 교학의 체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조로 법장 스님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장 스님의 스승은 바로 화엄종의 제2조인 지엄 스님이다. 지엄은 화엄학의 기초를 다졌고 그 문하에서 의상 스님은 법장과 함께 화엄을 배웠다. 660년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도착해서 종남산 지상사로 가서 지엄 스님을 뵙고자 청했다. 지엄 스님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말했다. 지난밤 꿈속에 큰 나무가 해동에서 자라나더니 그늘이 중국까지 덮었다. 나무 위에 봉황의 깃이 있어 올라가 보았더니 보배 구슬이 있어 그 빛이 멀리까지 뻗쳤다. 이를 이상히 여겼더니 바로 그대가 올 징조였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엄 스님은 지혜자로 받아들였다. 의상 스님은 출중한 자질과 정진 노력으로 10년 만에 화엄의 이치를 남김없이 터득하기에 이른다. (643년) 19살의 나이로 경주 황복사에서 출가했던 의상 스님은 702년 어느 따뜻한 봄날 입적했다. 그때 세수 78살이었다. 의상 스님의 일생은 구도와 교화로 일관된 삶이었고 가장 큰 업적도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일이었다. 의상 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건립한 사찰만 해도 전국에 10곳이나 된다. 그 절들은 부석사를 비롯해서 지리산 화엄사, 가야산 해인사, 계룡산 갑사, 금정산 범어사, 비슬산 옥천사 등 화엄 10찰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절 어느 곳에서도 의상 스님의 기재를 지내지 않았다.
최근에야 조사당이 있는 부석사에서 매년 음력 3월 3일 사부대 중이 모여 의상 대제를 성대히 올리고 정대불사를 행하고 있다. 의상 스님의 학문과 일생은 화엄 사상으로 일관했다. 의상 스님은 많은 저수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화엄 사상의 요지를 210자로 집약해 놓은 화엄 일승법계도는 법성계라 하여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암송하고 있다. 의상 스님이 지은 화엄 일승 법계도에는 지은이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다. 다만 법계도의 끝부분에 적기를 인연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에는 주인이 따로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항상 온화하고 금박한 성품으로 스스로 설한법과 같이 행하기를 힘썼던 의상대사. 아미타불 서방정토를 이 땅에 구현시키고 법성의 바다를 천명하기에 일생을 다했던 의상대사의 정신이 아직도 연면이 흐르고 있는 부석사. 그 화엄 사상의 맥은 결코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